그날 세계는 잠시 숨을 잃었습니다. 백악관의 한 문장이 글로벌 기술 전쟁을 뒤집었죠. 미국의 최첨단 AI 칩, 중국 수출 재개 언론은 환호했고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이 싸움을 미국 대 중국의 게임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판을 뒤집은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조용한 공장 한 곳, 엔비디아 칩의 심장을 움직이는 HBM, 그 75%를 두 개의 한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 우회 불가. 무시 불가. 왜 한국인가? 언제 이렇게 앞서갔나? 답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클린룸에서 불량 하나를 찾기 위해 20분 동안 손끝을 멈추지 않던 사람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시스템. 지금 미중이 싸우는 무대 뒤에서 게임의 열쇠를 쥔 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세계 기술 지수를 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제이슨 밀러입니다. 워싱턴 DC 기술안보실에서 AI 정책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실이었어요. 새벽에 거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의 첨단 AI 칩 판매 승인을 이틀 내로 결정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건 그냥 무역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폭탄이었어요.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고 CIA는 긴급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에 포토맥강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미국 대 중국만 보고 있었지만 정작 게임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틀 전 국가안보회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방부 대표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중국이 더 빨리 성장하게 만들 거라고요. 상무부 차관은 더 격했습니다. AI 주도권을 넘겨주는 건 자살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CIA 국장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기술로 군사 AI를 개발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안보를 팔아넘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아꼈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어.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공급 현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어요. 핵심 부품인 초고속 메모리의 75%. SK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양산 중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정작 결정적인 열쇠를 한국 기업 두 곳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회의실에서 아무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강의 AI 칩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엔비디아조차 핵심 메모리만큼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순간에는 한국의 메모리만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걸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중국 봉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짜 게임 체인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추적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내 AI 개발자 수는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 됐고 정부 투자도 어마어마했어요. 국방부는 이것을 위협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어요.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성능 AI 훈련의 필수적인 칩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고속 메모리는 중국이 자체 개발하기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의 첨단 칩을 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 더 깊이 종속되는 거예요. 이 역설을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중국 때리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우리 손에 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공급 일정표, 품질 관리 시스템, 납기 이행률. 숫자들은 명확했지만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한국 기업들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걸까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회의실에서 동료들은 중국 견제 논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한국인가? 이 작은 의문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포토맥강 위로 희미한 빛이 번졌어요. 국방부와 CIA는 중국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봐야 했어요. 그 숲의 끝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전쟁을 치르게 될 거라는 것. 다음 날 오전, 저는 한국 기업들이 제출한 상세 공정 데이터를 열람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 2년간 제출한 모든 품질 관리 보고서였어요. 엑셀 파일 하나하나가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저는 패턴을 찾고 있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초기 분석은 단순했습니다. 초고속 메모리 공급의 75%를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삼성도 양산 체제를 갖췄다는 사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일정표, 불량률 그래프, 납기 안정성 기록, 설비 가동률 추이. 모든 걸 펼쳐놓고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납품 안정성 섹션 마지막 줄에 적힌 짧은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상 대비 라인 1일 점검 완료.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평범한 품질 관리 항목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다른 기업들의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키오시아, 대만의 나냐. 그런데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비상 대비 라인을 분기 단위로 점검했어요. 어떤 곳은 반기에 한 번씩만 확인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의 두 기업은 달랐습니다. 1일 단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걸까? 저는 과거 자료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그 패턴은 어김없었어요. 심지어 2년 전 팬데믹이 한창일 때도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던 그 혼란 속에서도 이 점검 항목만큼은 단 한 번도 흔들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관리 원칙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철학이 담긴 걸까요? 그때 2022년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됐을 때예요. 저는 그 시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혼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급 일정이 밀렸고 품질이 불안정해졌고 납기 지연이 속출했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량률 0.3% 이하 유지. 납기 지연 단 한 건도 없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공정 흐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초고속 메모리는 수직으로 여러 칩을 쌓아 올리는 구조예요. 각 층 사이의 연결이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해야 하고 열 관리도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망가지는 구조죠. 그런 복잡한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설비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매일 점검한다는 건 매일 사람이 그 라인을 보고 만지고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그 흐름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데이터도 교차 검증했어요. 설비 투자 규모를 보니 한국 기업들은 최신 장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력 유지율도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오래 머물고 있다는 뜻이었죠. 최신 기술과 숙련된 사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안정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장면은 문장 하나만으로 강렬했습니다. 이들은 위기가 와도 생산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이미 오래전부터 손끝을 조율해왔던 거예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축적된 준비였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일일 점검 습관화된 위기 대응 체계. 이 한 줄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그때는 아직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감은 들었습니다. 이 일정함이 언젠가 폭발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예감.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다음 보고서를 열었어요. 중국 AI 시장 분석 자료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 정교한 준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발견이 워싱턴의 판을 바꿀 거라고요. 며칠 뒤 저는 중국 AI 시장 분석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CIA 정보부에서 올라온 최신 자료였어요. 중국의 AI 개발자 비중이 세계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이미 워싱턴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었죠. 국방부는 위협 수위를 높였고 의회에서는 강경 제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역설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중국은 분명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죠. 화웨이는 자체 칩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렸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 봉쇄를 돌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AI 훈련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중국의 대형 언어 모델 훈련, 이미지 생성 AI,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고성능 칩을 추적해보니 여전히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칩으로는 성능이 부족했던 거예요.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아야 한다고, 판매는 중국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칩은 초고속 메모리 없이는 성능이 반토막 난다는 점. 그리고 그 메모리의 원천 기술과 생산 능력이 모두 한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 중국이 아무리 칩을 만들어도 이 메모리만큼은 최소 3년에서 5년은 자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저는 중국 기업들의 구매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과 한국 기술에 지불한 금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더군요. 봉쇄하려 할수록 중국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 우리 기술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이건 의존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국방부 대표는 다른 우려를 제기했어요. 중국이 우리 기술로 군사용 AI를 개발하면 안보 위협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군사용 AI를 만들려면 훨씬 더 복잡한 제약이 따릅니다. 단순히 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쯤 되자 저는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 하지만 정작 중국이 의존하는 핵심 고리는 한국이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품질 유지 방식은 기계적 효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 봤던 그 일일 점검 기록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SK 하이닉스의 공장 가동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시선은 한 곳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설비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었지만 본질은 사람의 의지였어요. 중국도 똑같은 장비를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신 설비를 도입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일일 점검 같은 태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요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그건 시간의 축적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경이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무언가를 할 때 끝내기 전까진 절대 손을 놓지 않는군요. 이 감정은 분석가로서 불편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거대한 패권 게임을 벌이는 동안 정작 게임의 규칙을 쥐고 있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상무부에서 온 새 보고서를 열었어요.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 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가 다른 눈으로 보였어요. 중국이 빨리 달려온 건 맞지만 결승선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한국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 그때부터 사태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분위기는 냉혹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CIA는 같은 입장이었죠. 차단해야 중국은 늦어진다. 우리가 문을 열면 스스로 무너진다. 이 논리는 오래된 전략의 전형이었어요. 냉전 시대 소련을 봉쇄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면 적에게 기술이 흘러가는 통로를 막아야 한다는 원칙.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회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중국을 고립시키는 건 우리가 아니라 중국 스스로 이미 극복하려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화웨이의 자체 칩 개발 속도, 중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규모,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모든 지표가 중국이 기술 자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적 봉쇄가 아니라 통제된 개입이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핵심 고리는 우리가 장악하는 전략. 그 핵심 고리가 바로 한국의 메모리 기술이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한국 메모리 의존도 이야기를 꺼내자 더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상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죠. 만약 한국이 공급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은 어딘가 본질을 비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장악이 아니라 준비를 했을 뿐인데요. 사흘 전 발견했던 일일 점검 기록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을 유지하려는 체질을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을 의심의 대상으로 보는 건 전략적 오류라고요. 오히려 한국의 안정적 공급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이 아무리 칩을 만들어도 초고속 메모리만큼은 한국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활용해야 할 지렛대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국방부 대표는 군사안보 위협을 강조했고 의회 대표단은 선거를 의식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논리였죠. 정치적 압박이 기술 전략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CIA에서 온 보고서는 더 암울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반도체 분야에 투입한 정부 지원금이 작년 대비 2배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베이징은 기술 자립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을수록 중국은 더 공격적으로 자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봉쇄 전략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중국의 AI 개발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어요. 규제가 그들을 늦추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달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대립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둘러싼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적 실리를 중시했어요. 첨단 칩 판매가 미국 기업에게 가져올 수익, 엔비디아 주가, 반도체 산업 전체의 활력. 반면 국가안보팀은 장기적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문을 닫아도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시장 이외의 대안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의 AI 기업들도 줄을 서 있었어요. 오히려 문제는 미국이 준비됐는가였습니다. 미국의 AI 산업은 엔비디아의 칩에 의존하고 엔비디아는 한국의 메모리에 의존하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안정성에 의존합니다. 이 연결고리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려요.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이 자칫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각자 입장만 확인한 채 다음 회의를 기약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했어요. 첨단 칩 판매 재개 시나리오와 판매 중단 시나리오, 두 가지 경우의 결과를 수치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 답은 곧 드러날 터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중국의 첨단 칩 수요는 이미 누적 상태였고 판매 승인 결정이 떨어지면 시장은 즉시 움직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영향을 다시 계산했어요. 경제 모델에 여러 변수를 입력하고 시나리오별로 결과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 재개였어요. 중국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AI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미국 기술 플랫폼에 더 깊이 종속돼요. 엔비디아 칩을 쓰려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따라야 하고 그 칩의 핵심인 메모리는 한국에서만 나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 중단이었어요. 중국은 자체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겠죠. 3년에서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을 갖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요. 중국이 우리 기술 생태계 밖에서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판매를 재개하면 중국은 미국 기술 생태계에 더 깊이 편입되고 미국은 동시에 한국 메모리 공급망을 통해 안정적 우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강경론자들이 주장한 중국 강화는 오히려 미국과 한국 기술 플랫폼에 대한 종속 심화로 이어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봉쇄는 단기적 만족감만 줄 뿐, 장기적으로는 우리 손에서 통제력을 빼앗아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순간 괴종시계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악역 논리는 균열을 드러냈어요. 국방부가 주장했던 안보 위협론, CIA가 강조했던 기술 유출 우려, 의회가 내세웠던 강경 대응론. 모두 감정적으로는 옳아 보였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했어요. 중국이 아무리 칩을 만들어도 초고속 메모리만큼은 몇 년 안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이 꽉 쥐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었어요. 저는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시장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그 수익은 다시 연구개발에 투입되고 미국의 기술 우위는 더 공고해져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생산을 늘리고 미국과 한국의 기술 동맹은 더 강화됩니다. 반대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최대 시장을 잃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중국은 독자 노선을 걷게 되고 5년 후에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기술 체계를 만들어요. 그때는 봉쇄고 뭐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미국이 시장을 열어야 할 이유는 중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떠올랐어요. 한국 없이 미국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에 핵심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국 봉쇄는 단기 전술이지 장기 전략이 아니다. 진짜 전략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 거기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바뀌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저는 늘 중립을 지켜왔어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데이터만 제시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추측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이념이 아니라 현실로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이 게임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포토맥강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보고서가 워싱턴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고요. 아니면 묻힐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는 SK 하이닉스에서 보낸 USB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했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클린룸이 나타났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 한 명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손끝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어요. 그는 미세한 결함 하나를 찾기 위해 현미경을 조금씩 움직였다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화면 아래 타임코드가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 15분. 저는 빨리 감기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20분이 지났을 때 그 엔지니어는 마침내 멈췄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나노미터 단위의 작은 불량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는 조용히 그 칩을 분류함에 옮기고 다음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과정을 시작했어요. 조명 아래 그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그 움직임 하나에 장인정신이란 단어가 과하다 느껴질 정도로 절제된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메모리는 운이 아니라 이런 집요한 사람들의 축적된 시간의 결과였어요. 최신 설비도 중요하고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기술을 지탱하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20분 동안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 단 하나의 분량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 저는 다른 기업들의 공정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키오시아, 대만의 나냐. 모두 훌륭한 기업들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영상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이 보였어요. 자동화된 프로세스, 최적화된 워크플로우. 반면 한국 영상에서는 사람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제야 존경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설득한 건 보고서도 시장 점유율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보여준 20분의 손끝이었어요. 그 손끝은 한국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지, 왜 중국도 미국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했던 데이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일일 점검 기록, 불량률 그래프, 납기 안정성 통계. 이 모든 숫자 뒤에는 저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집중으로, 같은 정밀함으로 일하는 사람들. 회의실에서 동료들은 한국을 변수로 봤습니다. 불확실성의 요소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어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된 파트너였습니다. 그 손끝을 생각하면 한국이라는 국가를 기술적 동반자로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감기 없이 봤어요. 20분짜리 영상이 3개 더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엔지니어, 다른 공정, 하지만 같은 태도였어요. 1시간 넘게 영상을 보고 나니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야가 트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메모리를 공급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였어요.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걸, 품질은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아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에 이 영상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의 강경론자들에게 숫자만 보여줘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손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20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이 집중을 보여줘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을까요? 저 엔지니어는 지금도 현미경 앞에 앉아 있을까요?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발견했던 그 문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상 대비 라인 1일 점검 완료.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일주일 전 처음 그 문구를 봤을 때는 그냥 품질 관리 항목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어제 본 엔지니어의 20분이 그 흔들리지 않는 손끝이 이 문구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왜 매일 점검을 할까요? 왜 그토록 반복되는 일에 시간을 쓰는가요? 답은 한국 기업들의 대응에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의 첨단 칩 수출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죠.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고 중국 AI 기업들은 구매 예약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소식이 나온 지 이틀 만에 SK하이닉스는 증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기존 라인의 생산량을 30% 늘린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놨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들의 발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증설 계획의 세부 사항을 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설비 발주 기록, 인력 채용 계획, 원자재 확보 내역. 모든 게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런 속도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시장 신호를 보고 분기 단위로 계획을 세워요.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시를 받고 6개월 단위로 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일 점검이라는 문구는 사실 한국 기술 체질의 정체를 설명하는 복선이었어요. 매일 점검한다는 건 매일 준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하고 변화가 올 것을 준비하는 태도. 그게 바로 일일 점검의 진짜 의미였어요. 바로 준비된 국가만이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뒤적였어요. 2020년 팬데믹이 터졌을 때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했습니다. 항공편이 끊기고 물류가 마비되고 공장들이 멈췄어요. 하지만 한국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상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해놨고 재택근무 시스템까지 준비해놨어요. 2022년 미국이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이외의 시장을 개척해놓고 있었어요.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그들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공급 충격에 허둥댈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국이 왜 기술 강국인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술 강국이 되는 건 돈만으로는 안 돼요. 최신 설비만으로도 안 됩니다. 정부 지원만으로도 부족해요. 필요한 건 태도였습니다. 매일 점검하는 태도, 매일 준비하는 태도, 위기 속에서도 손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태도.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에 일일 점검 기록을 첨부하고 과거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사례를 정리하고 최근 증설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한국을 숫자로만 봤어요. 시장 점유율 75%, 공급 안정성 99%, 불량률 0.3%.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숫자 뒤에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매일 현미경 앞에 앉는 엔지니어, 매일 라인을 점검하는 관리자, 매일 다음 위기를 준비하는 조직. 남은 것은 나의 선택뿐이었습니다. 이 발견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것인가? 어떻게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증명할 것인가?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마지막 챕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뭔가를 바꿀 거라는 확신. 적어도 한 사람의 시선은 바뀌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최종 보고서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한국과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 초고속 메모리 공급망은 기술 패권의 기반이며 그 안정성은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자산이다.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한 줄이 지난 몇 주간의 모든 분석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 그래프들, 시뮬레이션 결과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엔지니어의 20분이 일일 점검이라는 작은 문구가 이 결론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정책 제안으로 남긴 행동 계획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동 메모리 보안 공급망 구축. 구체적인 내용은 이랬어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전략 비축 시스템을 만들고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고 기술 협력 센터를 설립하는 것.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축적된 기술력과 결합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인쇄했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정책 제안,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의 작업 영상 링크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틀 후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반대에 부딪힐 게 분명했어요. 국방부는 여전히 강경론을 고수할 것이고, 의회는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고, CIA는 불확실성을 경고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논리는 탄탄했고, 무엇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장을 다 쓰고 나자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파트너가 아니라 미래 질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다. 이 문장을 보고서 첫 페이지에 넣을까 고민했어요. 너무 직설적일까요? 너무 감정적일까요? 하지만 결국 그대로 뒀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지난 몇 주간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포토맥강 위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후였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책을 바꿀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강경론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랐고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 어쩌면 이 문장이 내 경력에서 가장 솔직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분석관으로서 저는 늘 중립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중립이 방관은 아니잖아요. 진실을 발견했다면 그걸 말해야 하는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그쳤더군요. 하늘은 맑았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 그게 답이었어요.